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오늘 한국사람 만들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메이지 유신 전야의 일본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가 지금까지가 8회에 걸쳐서 8번에 걸쳐서 제가 쓴 한국사람 만들기 제1권에 있는 조선사람 만들기하고 친중의정척사파를 쭉 다뤘던 거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제2권, 한국사람 만들기 2권에 있는 친일개화파, 이 부분을 앞으로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곧 개정판도 나오게 됐는데, 딴 책도 그랬지만, 이 책 굉장히 애정을 갖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했고, 원래 책이 한 550페이지였는데 이번에 개정판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900페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중에 한 100페이지는 이제 글자체를 원래 거보다 조금 키웠습니다. 워낙 글자가 작다고 많이 말씀들 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내용을 많이 채웠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쭉 좀 자세하게 제가 보강된 내용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그랬고, 이제, 친중의정척사, 친일개화, 친미 기독교파, 친소공산주의파, 이렇게 쭉 책을 쓰고 있는데, 친일개화파라는, 이 앞에 제목을 붙이면서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몇 분이 지적도 해주셨어요. 그걸 굳이 앞에다 왜 친일을 집어넣느냐, 그냥 개화파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됐지, 왜 굳이 친일 개화파냐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친미, 친일, 친중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이제 차차 들으시면 아마 아시겠지만은 우선 전 친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말 자체가 친일파라는 말이 매국노라는 말이 그냥 돼버렸고 매국노나 이 반역자라는 말 빼놓고 독립적인 의미는 완전히 상실된 것 같아요. 친일이라는 개념이. 친일이라는 말 자체가 매국 이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친미도 조금 부정적입니다. 많이 이상하게 그 말 어감이 부정적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친중 그러면 전혀 부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냥 중립적인 의미인데, 친러 이래도. 근데 친일은 왜 이렇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나? 그럼 친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었고, 친일파가 뭐였었고, 그리고 친일이라는 거를 특히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서 조선 사람들이 19세기 말 1880년 정도부터 일본이란 나라랑 이제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다시 가서 보기 시작하고 하면서 일본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면서 우리도 일본을 따라해야겠다 라고 하기 시작한 게 친일파, 그야말로 일본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일본을 모델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윤치호, 서광범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일본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 조선에 비해서, 그리고 중국에 비해서 상상을 초월하게 앞서 나가고 있었던 나라였고, 특히 개화, 뭔가 이런 근대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던 사람들한테는 일본은 절대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아직도
아직도 일본을 모델로 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 있어서 뭐 우리가 일본을 많이 따라잡았다 그러고 일본 따라잡는 게 아주 그냥 전 거족적인 민족적인 그 목표와 사명같이 돼 있는데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너무 우리가 일본을 모델로 삼는 게 많습니다. 뭐 일본을 좋아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여기 그 교회 오다 보니까는 여기도 유니클로가 뭐 곳곳에 있던데 유니클로 한국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죠. 뭐 싸고 이쁘고 뭐 재질 좋고 진짜. 근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유니클로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자동차 광고, 일제 자동차 광고 열심히 멀쩡히 하다가 또 뭐가 되면은 또 그 광고에 나왔던 그 배우들이나 연예인들이 유명 인사들이 곤욕을 치르게 되고 근데 또 젊은 사람들은 요즘 보니까 뭐 대학가에 보면은 그 제일 많이 가는 식당이 이자카야. 일본식 선술집. 그 제일 인기가 있는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이 뭐 전반적으로 사시, 스시미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는 사케 좋아하는 거 이런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작년 2018년에요. 2018년에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 마지막 본격적으로 아직도 우리가 여행 다닐 때에 일본에 850만 명이 갔답니다. 한 해예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5천만인데 800만 명이 갔으면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싫어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무슨 BTS다 그 다음에 우리 영화 이런 게 잘 되지만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전부 다 일본 대중문화에서 배운 것들이거든요. 뭐 보이밴드니 걸그룹이니 이거 전부 다 일본 대중문화 거를 물론 우리가 그걸 업그레이드 해갖고 더 잘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제 대중 그 음악계나 이런 데를 선도를 하고 그 영화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사실 뭐 제일 먼저 그 세계적으로 한국 영화치고 굉장히 그 히트쳤던 올드보이 같은 거는 아예 그건 그 일본 만화를 가지고 소재를 해서 만들었던 영화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일본 그 대중문화나 이런 거는 일본을 절대적으로 아직도 모델로 삼고 있는 게 사실이고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일본을 아직도 모델로 삼고 있는데 근데 또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러는 것에 대해서 일본 걸 사기만 해도 아주 그냥 뒤집어지는 이런 또 희한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봤습니다. 한번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이 콤플렉스라는 게 뭔가 찾아봤더니요. 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상에서 일어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생각, 감정, 기억, 열등의식이 과하여 심리적인 통합과 안정을 저해하고 자아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동한 것을 콤플렉스라고 한다. 저는 한국이 일본 콤플렉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심한 일본 콤플렉스가 있고 이거야말로 한국 사람의 올바른 자아 형성을 위해서 굉장히 저해 요인이 되는 거고 일본 콤플렉스를 극복해야 된다. 근데 일본 콤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모든 콤플렉스는 그렇지만 그 콤플렉스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를 겁내하고 뭐를 무서워하고 뭐를 회피하고 무의식적으로 상대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 거, 기억하기 싫은 거 이런 게 이제 콤플렉스가 되는 건데 일본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일본 역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런 거가 너무 우리가 피하고 있고 결여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부터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들어보시면은 저도 이 책 쓰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일본에 대한 역사 지식은 거의 99.9% 틀렸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공부 좀 하고 역사도 알고 사상도 알고 한다고 했었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는 제가 그냥 막연히 알고 있었던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리고 이 지식은 일본에 대한 이 고정관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콤플렉스에 기반한 굉장히 왜곡된 일본관에 기반된 정말로 잘못된 지식이 저 안에 또 깊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이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좀 한번 제대로 좀 요새 많이 하죠. TMI라 그러던가요? Too much information 이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제가 too much information을 한번 일본에 대해서 드려보려고 이제 그러는데, 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 같아요. 한국 사람은요, 일본 사람보다도 일본 역사 잘 알아야 되고요. 중국 사람보다 중국 역사 잘 알아야 되고, 미국 사람보다 미국 역사 잘 알아야 되고, 러시아 사람보다 러시아 역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입장이고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 역사를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 역사가 보입니다. 그 역사들을 빼놓고는 절대로 조선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도대체 이제 이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조선 말에 물론 위정척사파가 어떻게 형성됐는가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19세기에 조선이 어땠었고, 조선의 경제가 어땠었고, 조선의 정치체제가 어땠었고, 대원군의 개혁이 뭐를 하려는데 뭐가 한계가 있었고, 이제 쭉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바로 그 시대에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다뤘던 그 조선의 그 역사에 해당되는 그 시기에 그럼 일본은 어땠느냐? 그거를 이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막연히 보통 생각하기를 일본도 쇄국을 했고 우리도 쇄국을 해서 19세기쯤에 대략 비슷한 때에 서양을 만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개국을 해서 했는데 좀 일본은 더 빨리 했고 우린 좀 늦게 했고 이 정도의 막연한 그런 지식이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지식이었고 저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제 그랬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다. 너무 달랐었고요. 그 17세기, 그러니까 임진왜란부터 치면은 임진왜란 이후의 일본의 역사, 19세기 개국할 때까지 역사, 서양하고 조우할 때까지 역사하고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하고 서양하고 조우할 때까지의 역사가 너무 다릅니다. 막연하게 비슷한 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진왜란부터 아예 그냥 시작을 해서 우리의 역사랑 이제 계속 연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1598년 9월 18일 날 이제 도요토미가 죽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이제 그랬죠. 자기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군대 전부 다 철수해라. 아직도 지금 임진왜란 92년에 일어났고 97년에 정유재란 또 일어났고 그리고 정유재란이 일어나서 한창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도요토미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어린 5살짜리 아들한테 자기의 그 자리를 내주면서 이제 빨리 군대 철수해라.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철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에 자기 아들이 이제 5살짜리밖에 안 되는데 참 그 일본 정치의 그 비극적인 거 보면 원래는 조카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조카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었어요. 나이가 20 몇 살이 된 조카를 자기 후계자로 삼았는데 죽기 5년 전에 갑자기 그 후실에서 어린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남자아이를. 그러니까는 정말 일본 무서운 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만두라, 후계자 그만두고 어디 가서 귀양 비슷하게 가 있으라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엔 자결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집안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려요. 자기 조카 집안들을 싹 몰살을 시켜요. 그러고는 그러니까 진짜 셰익스피어의 무슨 비극 같아. 꼭 그 구로사와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는 5살짜리 자기 조카는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어린 5살짜리니까 5살짜리 좀 잘 좀 보호해달라고 오대로 5명의 대신한테 부탁을 해요. 내 아들 좀 잘 좀 지켜달라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셌던 사람이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었는데, 이 도쿠가와가 배신을 하는 거죠, 이제. 도요토미를 배신을 해서 결국은 이 내부에서 이제 분란이 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도쿠가와 대 도요토미 파가 이제 완전히 갈라져서 결국은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이 이제 유명한 1600년에 일어난 10월 21일 날 일어났던 세키가하라 전투라는 대전투가 그때 이제 벌어집니다. 그 전투에 16만 명이 들어갔습니다. 일본 군대가 당시 세계 최강 군대였습니다. 1인당 조총 숫자가 유럽에 비할 바 없이 많았고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무적 함대가,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그때 스페인 전체가 갔을 때 4만 5천 명인가 그랬다고요. 지금 여기는 일본 내에서 자기네끼리 전투하는데 16만이 무장을 하고 그 전투를 하는 그런 대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여기 가운데가, 죄송합니다. 가운데 요렇게 노랗게 된 게 여기 이제 세키가하라인데요. 이 지도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요 빨간색들이 그 도쿠가와한테 충성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쿠가와 편입니다. 빨간색이, 근데 이거를 동군이라 그럽니다. 동군이라고 하는 게, 일본이 보통 여기 지금 이 세키가라 있는데 여기가 큰 산이 있습니다. 산맥이 있어서 이 산맥의 오른쪽을 간도, 그 다음에 왼쪽을 간사이. 그래서 오사카에 있는 공항이 간사이 공항이죠. 이번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게 간도 대지진이라는 게 이 관동에서 일어났던 지진이라서 이제 그랬던 거고. 그런데 이제 거의 보시면요, 이 도쿠가와 군대는 다 동쪽에 있고, 도쿠가와에 반대했던 사람, 도요토미한테 충성했던 파, 이 번들은 전부 다 이 서쪽에 있습니다. 오사카, 그러니까 도요토미의 본거지가 오사카였고, 도쿠가와의 본거지가 동경, 에도였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더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군 대 서군 해갖고 이제 대전투가 벌어지는데, 동군이 이기는 거죠. 여기서 동군이 이기고 이제 서군이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유명한 아직도 세계적인 전사의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라서 그림들도 많이 있고, 영화도 이제 많이 다뤄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군은 도쿠가와고, 서군이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였느냐, 도요토미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었느냐, 끝까지. 그래서 거기가 이제 모리 데루모토, 시마즈 요시히로, 고니시 유키나카. 여러분 고니시 생각나시죠? 고니시 유키나카 하면은 소소행정 해가지고 임진왜란 때 조선에 쳐들어와서 고니시 유키나카하고 가토기요마사, 가등청정, 그 둘이서가 가장 우리 역사책에서 많이 배우는 지독했던 그 일본의 무장들입니다. 그 고니시가 서군이죠. 왜? 도요토미에 충성했던 사람이니까, 도요토미의 명령으로 조선에도 출병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모리 데루모토도 역사책에서 우리가 잘은 배우지 않지만 고니시 가토 못지않게 엄청난 군대를 보내갖고 조선을 유린했던 그 다이묘가 모리 데루모토입니다. 조슈의 모리 데루모토 집안입니다. 그리고 시마즈 요시히로는 사스마번에 시마즈, 지금 규슈 있는데, 여기죠. 규슈, 요쪽. 이게 사스마가 여기 있고, 요게 모리가 조슈,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도 시마즈 요시히로가 또 와서 대군대를 보내갖고 임진왜란 때 싸웠습니다.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마즈는 유명했던 게 사천전투라고 명군하고 일본군이 사천에서 대격돌을 그때 했었는데, 명군 한 3만 7천 명대 일본군 6천을 데리고 시마즈가 이긴 그 대전투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가장 잘 알려진 거는
노량해전 때에 일본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는 그 마지막, 그러니까 일본군이 다 철군을 하면서 철군하는 일본을 절대로 하나도 돌려보내면 안 된다 그러고 이순신 장군이 충무공에 나가서 마지막 전투하다가 순국하는 그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 전투 때에 일본군 지휘관이 시마즈 요시히로입니다. 근데 시마즈는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은 이 사츠마 번의 그 다이묘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는요, 도요토미 편이라는 건 뭐냐면은 도요토미 말을 듣고 편을 들어서 조선 정벌을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도요토미가 죽으면서 다 철군을 해서 일본에 돌아갔더니 자기 주군이 죽었다고 그 주군 밑에서 주군의 아들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던 도쿠가와가 배신을 해서 권력을 뺏으려고 그러니까는 또 자기 주군의 편에서 도쿠가와랑 이제 맞붙는 거죠. 그래서 그 전투에서 패합니다. 패하면서 고니시 같은 경우는 고니시가 카톨릭이었어요. 고니시가 유명한 카톨릭이어서 포르투갈 신부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전쟁을 했어요. 조선 사람 코백하고 귀백하고 그러면서 죽이고 그러면서 신부님 모시고 다녔었고, 실제로 그때에 하도 많이 포르투갈 신부님들하고 많이 와서 포교도 해갖고, 그때에 실제로 포교도 꽤 됐었답니다. 이미 임진왜란 때에. 그리고 나중에 고니시는 자기 양녀를 하나, 조선 여자아이를 양녀로 아예 해서 세례를 시켜갖고 일본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 그러는데, 그래서 고니시는 죽고 고니시가 갖고 있던 영지는 완전히 몰수가 돼버리고, 그것도 또 희한하게 같이 싸웠던 갓도기요마사한테로 넘어갔는데 그건 너무 복잡해서 이제 재밌지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리 데루모토하고 시마즈는 전쟁에서는 졌지만 워낙 너무나 강한 막강한 다이묘니까 도쿠가와가 다 뺏지는 못해요. 뺏지는 못하면서 한 반 이상 3분의 1로 그 영지를 줄여버립니다. 그 대신. 그래서 이제 시마즈의 사스마하고 모리의 이 조슈는 자기 영지가 여기서 세키가라 전투에서 지면서 그냥 확 줄어들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요 파란 색깔, 조슈, 사가, 사츠마, 요게 이제 전부 다 도요토미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도쿠가와가 정권을 잡으면서 전부 다 새로운 하한들, 다이묘들을, 자기 편들을 만들어서 히로시마에도 갖다 놓고, 오카야마에도 갖다 놓고, 후쿠오카, 구마모토 이런 데다가 번을 만드는데, 이 전부 다 뭐냐면요, 이게 이 서쪽 군대가 자기 도쿄 쪽으로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아예 지리적으로 그 조슈나 사츠마가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다 길목마다 자기 편의 번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못 건너게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도쿠가와가 완전히 복속은 시키진 못하고 힘을 약화시키면서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도쿠가와 체제가 딱 세 가지 균형을 잡아요.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다이묘, 특히 자기한테 반항했던 다이묘들의 세력을 확 줄여버리고 포위해갖고 막아버리고.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황 세력을 갖다가 거의 존재가 없어지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19세기의 서양 사람들이 일본에 갔을 때는 천황이 따로 있는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네 도쿠가와 쇼군, 장군이 일본의 최고 통치자인 줄 알고 교토라는 데에 천황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도쿠가와 집안에서 마음대로 가서 마음에 안 들면 천황을 갈아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천황과의 월급이랑 그 재정을 대주는 것도 다 도쿠가와 막부가 대줘요. 그러면서 굉장히 가난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제 천황의 힘을 확 죽여서 아예 존재 자체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고, 세 번째가 뭘 하냐면 쇄국을 해요. 쇄국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쇄국이 이제 우리나라랑 좀 조선이랑 쇄국의 이유가 다릅니다. 쇄국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니시 같은 사람들이, 규슈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많아요. 기리스탄들이, 천주교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사스마 같은 데가, 특히 사스마에서 제일 먼저 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전교를 하면서, 전교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철포, 조총을 이 카톨릭 신부님들이 그 다이묘들한테 갖다 줘요. 그래서 그 시마즈 집안에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조총이라는 게 얼마나 그 당시 막강한 이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을 선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여기거든요. 이 규슈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슈 지방은 자기한테, 도쿠가와 입장에서 자기한테 반대하는 지방이니까 여기를 철저하게 막고 그 영지를 줄여버리고 동쪽으로 오는 길을 막고, 그것도 모자라서 서양하고의, 카톨릭하고의 모든 걸 끊어버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쇄국을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 균형이 아주 절묘하게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만들어 놓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산긴고타의 참근교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국에 다이묘가 270명이 있는데, 이 다이묘들이 보통 자기 영지에서 그냥 거기서 살면서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영지에 따로만 가 있으면 안 되니까 도쿠가와가 뭐 그 전에 저 쇼군들도 했지만 특히 도쿠가와가 들어와서 강력하게 집행하는 게 뭐냐면은 1년만 영지에 있고 1년을 영지에서 살았으면 1년은 도쿄, 에도에 와서 살아야만 돼요. 그리고 그 다이묘의 정실 부인하고 후계자는 무조건 에도에서만 살아야 돼. 고향에 가, 그러니까 인지를 잡아놓는 거예요. 모든 다이묘들의 인지를 도쿄에다가. 그래서 그 인질들을 이제 다 잡아놓으면서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여기 그림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 가장 그 크고 화려한 행사가 항상 각 다이묘가 매년마다 이 산긴고토 참근교대라는 걸 하기 위해서 자기 식솔들과 온갖 거를 끌고서 도쿄로 쫙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자기 번의 실력껏, 자기 번의 실력껏 도쿄에다 거대한 저택들을 져요. 그래서 크고 강력한 번일수록 커다란 번의 집들을 이제 도쿄에다 지어놓고 이제 살고 그러는데, 그게 그 당시 아주 굉장한 구경거리였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그게 쫙 전국에서 다이묘들의 그 산긴고타의 행렬들이 쫙 모여들면은 이 에도성 앞에 아주 장관이 늘 벌어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이 특이한 임진왜란 때부터 내려오는 관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슈의 모리, 사스마의 시마즈 가문이 도요토미 편을 들어서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에 맞섰다가 지는 바람에 이제 많은 거를 뺏기고 영지들이 대폭 축소되고 그러죠. 그때부터 조슈하고 사스마 사람들은 속으로 복수다. 언젠가 도쿠가와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를 한다. 그러면서 매년 이렇게 했대요. 조슈한에서는 매년 정월 초하루 새벽닭이 울면 원로와 가신들이 다이묘에게 가서 마쿠후를 격퇴할 때가 왔습니까? 하고 물으면 다이묘는 아직도 이르다.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답했답니다. 그냥 매년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도쿠가와에 대해서 복수를 한다라는 그거를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조슈의 여인들은 아들들이 잘 때 발을 동쪽에 두도록, 동쪽에 에도 쪽으로, 도쿠가와 쪽으로 발을 두도록 마쿠후를 모욕하는 의미에서였다. 또 꿈에서도 세키가하라 전투의 패배를 잊지 마라고 늘 일렀다.
사스마에서는 매년 새끼가하라 전투 하루 전날인 9월 14일 조카마치의 사무라이들이 일제히 무장을 하고 가고시마의 묘엔지라는 절에 모여서 새끼가하라 전투에 대해서 묵상하고 다음날 조카마치라는 게 번주가 살고 있는 성 주변에 이제 형성되는 그 마을, 큰 아주 제일 그 동네에서 번화한 마을이 되겠죠. 거기 돌아와서 새끼가하라 군기를 함께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전투가 그날 어떻게 됐고 이거를 이제 또 다시 상기하는 거죠. 왜 졌고 이런 거를. 그 중에 하나가 도사한인데요. 도사번도 거기서 누굽니까? 도요토미 편을 들었었는데 특히 그 도사한의 그 고시,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린 농촌에 거주하는 사무라이들은 새끼가하라 전투에서 도요토미 소군편에서 싸우다 패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에 몰락한 조스오카베 가문의 가신 출신들이었고 따라서 바쿠후에 적대적이었다. 이들이 가장 극렬한 반바쿠주의자들 배출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슈와 사스마의 연합을 이끌어내면서 메이지 유신의 선곡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사카모토 료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료마가 간다 이런 걸 통해서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전부 다 도요토미 편을 들어서 조선 정벌에 나섰었던 사람들이 새끼가하라 전투에서 지고 나서 200년 동안 칼을 가는 거예요. 도쿠가와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상식같이 재미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카모토 료마, 혹시 료마가 간다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워낙 유명한 소설이고 또 시바르타로라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의 소설이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 있었고, 특히 료마가 간다라는 그 일본 연속곡은 일본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 사카모토 료마는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일본 최고 부자죠. 우리 한인 3세, 제일교포 3세인데 일본 최고의 부자인데, 손정희 회장이 자기 회사 소프트뱅크의 로고를 만든 게 요게 소프트뱅크거든요. 근데 요 위에가 뭐냐면은 사카모토 료마가 일본 최초의 주식회사를 만들었었어요. 카이엔타이라는 해원대라는 회사를 만들었었는데, 손정희 회장은 완전히 그게 자기의 모델이에요. 사카모토 료마가 자기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회사 로고까지도 이제 그대로 똑같은 걸 이제 따라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서 말씀드려요. 우리랑 연결된 부분. 현대 일본의 보수. 조슈. 아까 모리의 그 조슈는 오늘의 야마구치현이에요. 그 조슈라는 데가 지금은 야마구치현입니다. 아까 지도상으로 조슈, 여기 있는 거. 요 지방, 지금 현재 여기가 야마구치현입니다. 우리 바로 건너편에. 조선 바로 건너편이죠. 그런데, 조슈는 오늘의 야마구치현인데, 야마구치현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지역구예요.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 오시마 요시마사는 조슈한의 사무라이 집안 출신으로 보신전쟁,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에서 공을 세우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일본 제국 육군 장교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참여하였으며, 일본의 관동군을 설립하였다. 반면, 아소다로 부총리 있지 않습니까? 아베하고 같이, 지금도 부총리죠. 아소다로 부총리 겸 외무상은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초대 총리의 외손자다. 그런데 요시다 시게루는 메이지 유신 3거래 하나인 오쿠보 도시미치의 외손자다. 오쿠보는 사스마 출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본 극우 정치를 이끌고 있는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는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사초 동맹이라는 이 사스마하고 조슈 동맹의 현대판이에요. 아베 총리가 된 다음부터 자꾸 야스쿠니 신사에 뭐를 보내고 이런 극우 정치인들의 발언이 많아지고 하는 게 항상 사스마하고 조슈는 그 옛날부터 임진왜란 때부터 계속해서
도요토미 편에서 조선정벌에 나섰던 사람들이고 그 후손들이 조선정벌에 도요토미가 실패하고 그리고 도쿠가와한테 정권을 빼앗기면서 그때부터 칼을 갈다가 결국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도쿠가와를 쫓아내고 정권을 잡는 그 조슈아하고 사스마입니다. 이 역사의 반복이라는 게,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스마 야끼 아시죠? 심수관 14대째. 그러니까 사스마 야끼가 뭡니까? 일본 최고의 도자기죠. 근데 그 사람 누가 갑니까? 그때에 그 시마즈가 조선의 도공들을 끌고 가서 그때 심수관, 그러니까 심당길, 청송심씨, 저희 어머니 외가가 청송심씨인데 청송심씨의 심당길이라는 분을 납치를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5대째 사스마에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일본의 도자기입니다. 사스마 야끼라는 게. 그래서 이분들은 아직도 심시성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가 본관 가고시마현 히오키시 나에시로가에와에서 지금까지 사스마 야끼라고 하는 도자기를 만들어서 이끌고 있고 지금 사진에는 14대.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15대. 그 심수관. 그러니까 심수관이라는 거는 아예 뭐라 그러죠? 관직 같이 이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심씨들이 하는 사스마 야끼의 그 장인들을 그 심수관이라고 하고 그 1835년부터 이제 심수관이라고 불렀고 심수관으로부터 그때 어쨌든 지금까지 15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시마즈가 조선에 와서 도공들을 납치해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일을 시켜갖고 지금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다이묘들은 자기한테 저항했던 다이묘들은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이 천황을 갖다가 거의 존재를 없애야 하는데 제가 사진으로는 잘 안 나타나는데요. 교토에 혹시 가보셨거나 앞으로도 이제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가서 한번 꼭 보세요. 교토에 가면은 이제 교토에 여기에 나오는 이 사진은 거소, 그러니까 천황이 살고 있는 궁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교토에 가면은 정말 관광을 갈 만한 데는 니조궁이라는 궁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니조궁은 이 거소에 비해서는 천황의 궁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도쿠가와 자기네가 쇼군이 교토에 왔을 때에 묵는 궁인데 그 궁이 천황궁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히 압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검박해요. 검소해요, 이 천황궁이. 나중에 저 3권 같은데 이제 제가 써놨지만은 서양 사람들이 처음으로 천황을 메이지를 만나러 와갖고 이 교토에 와서 보고는 깜짝 놀래요. 경비병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흰 담장으로 너무 검소한 건물 안에서 너무 검소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래요. 그 정도로 이 박구후에서 굉장히 천황을 갖다가 억압을 합니다. 그런데 참 역사라는 게 이게 진짜로 알 수 없는 게 이제 이 메이지 유신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는 결국 가갖고는 뭡니까? 천황을 다시 안 보이던 천황을 끄집어내서 천황을 중심으로 해갖고 조슈하고 사스마, 도사 이런 데에 사무라이들이 모여갖고 천황 보고 왕정 복고를 하라 그래갖고 도쿠가와 막부를 없애버리고 천황이 직접 통치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천황의 이름으로 자기네가 정권을 잡는 과정이 그게 이제 그 메이지 유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했던 사상이 뭐냐면은 존왕양이 사상이에요. 존황양이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황제를 존중하고 양이 오랑캐들을 물리쳐라. 그러니까 지금 서양의 오랑캐들을 물리치고 천황을 갖다 옹립하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위정척사. 똑같은 거예요. 위정척사인데 여기는 다만 정의라는 게 일본 사람들한테는 이제 천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척사는 똑같아요. 양이, 그 사람들은 이제 양이라고 그러는 거죠. 오랑캐들을 물리쳐야 된다. 서양 오랑캐들을. 그런데 이 사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 진짜 아이러니인데, 이게 도쿠가와에서 나와요. 도쿠가와 집안에서 나와요. 도쿠가와 집안이 워낙 방대하니까 자기네가 여러 이제 형제들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0몇 아들이 있었으니까 아들들한테 전부 다 이제 이런 영지들을 번들을 하나씩 다 줬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번 중에 하나가 미또 번이라고 바로 도쿄 옆에 있어요. 미또한이라는데 거기에다가 번을 만들어줬는데 이 미또 번에 있는 도쿠가와 집안 사람들이 정말로 희한한 게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은 천황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일본사라는 일본의 사기, 그리고 일본의 극우가 신주단지 같이 모시는 일본의 정사라고 하는 그 대일본사를 미또한에서 도쿠가와 집안에서 그걸 쓰게 해요. 몇 대에 걸쳐서, 몇백 년에 걸쳐서 그걸 완성을 해요. 우리나라의 왕조실록 같은 걸 완성하는 거죠. 근데 그 일본사라는 게 전부 다 천황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천황이 200몇 대가 이제 내려오는 그 역사를 진구 천황부터 시작해서 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뭐 백제에서 어떻게 하고 뭐 임나일본부가 어쩌고 하는 이 모든 얘기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천황 얘기인데 이게 도쿠가와 집안에서 만들어내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도쿠가와 집안이 너무 자신이 있어서 그랬는지 학술적으로 이런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역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뒀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이건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본의 마지막 쇼군,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사진에 나오는 도쿠가와 요시노부라는 사람이 마지막 쇼군입니다. 이제 사츠마하고 조슈 군한테 패해서 완전히 정권을 내주면서 이제 막부가 없어지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는 때인데, 이 사람이 미또한 출신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보면서 가장 놀라는 일 중에 하나가, 도대체 왜 도쿠가와 막부가 그렇게 막강해서 몇백 년을 일본을 통치를 했었는데, 이 조슈하고 사츠마 같은 저 멀리 있었던 200년 동안 자기네가 완전히 찍어 눌렀던 그 번들하고 자기네가 그렇게 찍어 눌렀던 천황하고 손을 잡았다고 해서 왜 그거를 누르지를 못하고, 왜 더군다나 끝까지 싸우지를 않고 너무나 쉽게 정권을 내줘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의 그 정권 교체가 있으려면은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을 법도 한데 거의 전쟁이 없어요. 보신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지만은 정말로 최소한의 피해가 있고, 에도, 도쿠가와의 성이었던 에도도 하나도 건드리질 않아요. 하나도 불타지도 않고, 교토도 하나도 불타지 않고 그대로 넘겨줘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본 천황이 어디서 살아요? 도쿠가와 내가 살던 그 궁전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도쿄에 있는 황거예요. 그게 고교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고려가 멸망해갖고 이 조선이 들어오면 고려 왕실 다 죽이고 뭐 다 불태우고 도시를 저기로 옮겨가지고 딴 데다 세우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무수한 살상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보통 그런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왕조 교체가 일어나면 전혀 안 일어나는데, 정말로 저는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시노부가 미또한 출신이라는 거. 미또한에서는
천황에 대한 이 존숭이 비록 도쿠가와 집안이었는데 천황에 대한 존숭이 대단했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일본 역사를 이제 계속 들여다보면 점점 더 야, 이건 운인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지? 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특히 조선의 역사랑 비교해서 조선의 역사같이 단절이 되고 끊기고 비극이 일어나고 이러질 않고 일본의 근대사는 하는데 꼭 가장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을 방법으로 넘어가요. 가장 타협할 수 없을 사람 같은데 꼭 그럴 때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고 애도성을 내주고 그냥 싸우질 않고 내주라고 그냥 내줘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그 요시노부가 미토 사상의 본산지였던 천황 사상의 본산지였던 미토한의 다이묘였던 사람이 마지막 쇼군이 돼서 정권을 자기네가 존중하던 천황한테 자기 집안을 배신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넘겨주는 그러한 아주 희한한 일이 하여튼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상킨고타이가 됐든 이제 영지를 줄이고 막 이런 것도 하면서 다이묘들을 이제 억압을 하고 천황을 이제 억압을 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쇄국 정책을 하는 거죠. 쇄국 정책이 이제 이 왼쪽 사진 보시면은 이게 그 당시에 그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그 규슈에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전부 다 진짜로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쇄국인데요. 쇄국치고 참 이상한 쇄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맹목적인 쇄국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쇄국을 하는데 그래서 규슈에서 카톨릭이 절대 발을 못 붙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지독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씨를 말리는 박해를 하는데 박해를 하는 한편 규슈를 통한 그 마카오와 포르투갈 신부님들을 통한 예수회들을 통한 그 교류가 끊어지니까 그거를 끊는 대신에 뭐를 하냐면 나가사키에 이렇게 조그만 인공섬을 만들어요.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걸 데지마라는 인공섬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들어와서 너희는 우리 바쿠후랑 장사를 해라. 규슈는 막아버리고 카톨릭은 쫓아내고. 그런데 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인지 아세요? 네덜란드가 개신교라서. 네덜란드가 제일 지독한 칼뱅주의자들이잖아요. 그쵸? 나중에 언더우드 목사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 화란 개혁교회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다 같은 뿔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뭐를 알았냐면은 도쿠가와마코는 카톨릭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규슈랑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고니시 이런 사람들하고 몇백 년 동안 지금 백몇십 년 동안 전교를 하면서 몇십만 명의 카톨릭 교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안 되겠어서 박해를 해서 다 없애는데 서양하고의 교류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으니까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완전히 다른 거고 극렬하게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를 알아서 개신교는 그럼 됐어. 너희들 들어와 그래갖고 일부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불러가지고 거기에다가 상관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네덜란드 기가 항상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통해가지고 온갖 서양계 들어오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네덜란드 거니까 네덜란드 거가 일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이 데지마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그게 랑가쿠, 난학, 네덜란드, 화란, 허란, 홀란드를 음역을 해서 중국말로 화란을 읽으면 헐란이거든요. 그러니까 홀란드. 근데 그걸 우리말로 하면 화란이고 일본말로 하면 오란다. 그러니까 그 난학이라는 게 이제 일본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데지마를 통해서 또 난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거죠.
요것도 그냥 참고로 그 맨 왼쪽 사진이 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예수회를 만들었던 이냐시오 로욜라 하고 같이 예수회를 만든 분이에요. 그 하비에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이 양반이 인도 선교, 일본 선교를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사스마에 도착해서 시마즈를 만나서 총포를 갖다 주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총포를 받아갖고, 참 그거 아세요? 대뽀. 우리 무대뽀라는 말 많이 쓰죠. 무대뽀. 무대뽀가 일본 말인 줄 아세요? 무대뽀란 말이 뭐냐면요. 대뽀가 뭡니까? 대뽀가 철포. 총이에요, 장총. 일본이 그때에 포르투갈부터 받았던 그 장총. 그래서 자기네가 마구 만들기 시작해서 전국 시대 내내 쓰고 임진왜란 때 가져와서 쏟은 그 철포. 무대뽀라는 게 뭐예요? 그 철포가 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도요토미가 정권을 잡기 전에 도요토미가 따르던 도요토미의 주군이 있었어요. 오다 노부나가라고 일본의 전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중에 하나였고, 사실은 그 사람이 천하통일을 다 했고 직전에 천하통일 완성하기 직전에 암살을 당하고, 그래서 그 밑에 있었던 도요토미가 정권을 이어받아 갖고 이제 천하통일을 이루는데, 오다가 유명했던 게 뭐냐면 그 대포를 잘 조총 부대를 잘 활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혹시 구로사와 영화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몰라도, 구로사와 영화에 보면 그 가게무샤라고 영무사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조총이 와서 오다 노부나가의 부대가 조총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가장 정예 부대였었던, 일본 전체를 통일하려고 했던 가장 정예 부대였었던 그 다이묘는 조총을 쓸 줄 몰라요. 그래서 그 멋있는 사무라이 부대가 오다의 조총 부대 앞에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초토화되는 비참하게 몰살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영화에도 나오고, 그래서 영화사에 유명한 영화인데, 아무튼 그게 이제 무대뽀입니다. 뭐에 무모하게 덤겨드는 게, 저쪽에는 철포를 갖고 있는데 이쪽은 철포 없이 달려드는 걸 이제 무대뽀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대뽀를 갖다가 제공해 준 게 이 예수회 신부님들이 시작을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도요토미하고 이제 특히 도쿠가와가 지독한 박해를 할 때에, 이 두 번째 사진은 이게 뭐냐면 후미에라 그래갖고, 이게 그 예수 십자가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카톨릭 보고 뭐랍니까? 이걸 밟고 지나가라 그러는 거죠. 배교하라 그러면서 이거를 밟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거를 만들어서 밟지 않으면 이제 죽이고 그랬었고, 이제 그런 거가 유명한 책으로 나온 게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저도 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최근에 사일렌스라는 영화가 마틴 스콜시지 감독 있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타면서 자기가 제일 존경한다는 마틴 스콜시지 감독이 또 이 사일렌스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그때 기리스탄들 박해하는, 아주 전 보려다가 너무 괴로워서 다 못 봤는데, 그 영화가 있고,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걸 자꾸 말씀드리는 게, 역사라는 게 영화랑 우리 역사랑 모든 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면은 이런 영화를 보시거나 책을 보실 때도 그 배경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지독한 이제 쇠곡을 하는 거죠. 이 사일렌스라는 소설 같은 거 보시면은 정말, 그리고 이 역사를 아시면은 나중에 나가사키 같은 데 가서 거기에 그 카톨릭들이 순교했던 이런 거 보시면은 그걸 찾아보시면 정말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빨리 다시 본 얘기로 돌아가서, 아까 산킨고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2년에 한 번, 1년 정도는 무조건 다이묘들이 이제 도쿄에 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도쿄에 와서 살라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지방에만 사츠마, 가고시마에만 큰 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에도에다가도 자기네가 와서 1년씩 살아야 되고, 자기 부인하고 자식들은 아예 거기서 나서 자라야 되니까,
근사한 집들을 마련하고 그러니까는 이 무장들이 자기의 영지에서 뭐를 지키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뭐예요? 거기 자기네 영지에서 걷는 세금으로 걷는 쌀 같은 거를 가져와 갖고 그 쌀을 팔아 가지고 에도에다가 근사한 저택을 지어놔야 되고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자식들이 거기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계속해서 돈을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 무장들이 자기 영지에서 이 사무라이답게 무슨 뭐 말 타고 다니면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도시 생활을 하게 되고 도시 생활에 젖게 되면서 에도라는 도시는 완전한 소비 도시가 돼요. 놀라운 소비와 향락과 문화의 도시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사무라이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방에서의 그 투박했던 그땐 강했던 그 사무라이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도시로 오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진시황이 천하 통일을 하고 나서 모든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다 서안으로 불러들여서 서안에서 그 군벌들을 살게 했던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루이 14세가 지었던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궁전에 가보시면요. 베르사유 궁전의 한쪽은 그거를 불어로 한쪽 쫙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그게 아파트멘트예요. 이름이 진짜 아파트멍이에요. 우리가 하는 아파트.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루이 14세가 중앙 집권을 하는 막강한 군주가 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프랑스도 여러 봉건, 몇백 년 동안의 봉건제를 통해서 뭐 아퀴테인이었고 노르망디가 어쩌고 이 강력한 영주들이 있었던 거죠. 그 영주들을 전부 다 어떡합니까? 영주들을 전부 다 와서 베르사유에서 나랑 같이 내가 보는 앞에서 같이 놀고 같이 지내자 그래요. 그래서 그 영주들한테 아파트멘트를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최고로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그래서 점점 영주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지방에 내려가서 그 고향 사람들하고 끈끈한 우리의 주군이고 뭐 내 백성이고 이게 아니라 베르사유하고 파리에 와갖고 거기서 흥청망청 살면서 화려하고 사랑 노름이나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뭐 위험한 관계, 데인저러스 리에송 이런 영화 같은 데서도 나오는 그 사랑 노름이나 하고 뭐 이러는 데 빠져버리는 그 봉건 기사다운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중앙 집권 정권들이 하는 아주 대표적인 정책인데 똑같은 일을 도쿠가와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도가 엄청난 소비 도시가 되고 그 대신에 옆에 그 오사카가 뭐가 되냐면 오사카가 이 상업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다이묘들이 자기네 마을에서 동네에서 거뒀던 쌀들을 오사카에 와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에도에 가서 집을 짓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 화려한 삶. 그러니까 오사카가 쌀 시장이 되면서 오사카의 쌀 상인들이 거부들이 되면서 오히려 다이묘들하고 사무라이들이 여기 이 사람들 상인들 밑에 들어가고 상인들한테 절절절절 매는 그러한 구조가 그러니까 신분제도가 조선에서는 이 사대부들과 왕실 간의 완벽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이 세력 균형을 아무도 깨지 못하면서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하나도 없는데 일본에는 벌써부터 뭐냐면 사무라이들이 이 상킨고타이라는 제도 때문에 만이라도 사무라이들이 꼼짝없이 상인들한테 가서 돈 좀 더 달라. 그래서 벌써 에도 시대가 되면은 사무라이들은 점점 가난해서 칼도 팔고 뭐도 팔고 하면서 만일을 하는 사무라이들의 애환이 나오는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벌써 그래요. 그러면서 그 대신 상업은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상업의 그 구라야시키라고 해갖고 요 하얀 요런 집들이요. 요게 각 번마다 번주가 와서 자기네 쌀도 팔고 그리고 자기 번에서 파는 특산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 번에서 전복이 많이 난다, 뭐 비단이 많이 난다, 뭐 그걸 와서 파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이묘들도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오사카는 거대한 상업 도시가 되고 에도는 완전한 소비 도시가 돼요. 1860년대의 에도의 사진인데요. 18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한양 사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너무너무 차원이 다릅니다. 에돔은 영주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탱하는 거대한 소비 도시가 되어가서 18세기에 에돔은 연간 80만 통의 삭개, 10만 통의 간장, 1800만 개의 장족꾸러미를 수입하고 600개의 책 대여소, 책을 대여해 주는 데가 600개가 있었답니다. 한양에는 책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6,000개의 음식점을 갖게 된다. 1731년 에도의 인구는 100만을 넘습니다. 당시 한양 인구 20만, 15만, 20만이었습니다. 인구의 절반은 상인과 장인들이었다. 에도는 음식과 옷 등의 유행의 진원지였고 문학과 공연예술의 중심지였다. 그러면서 도쿠가와 시대의 일본 농업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해요. 쌀이나 이런 거를 계속 증산을 해야지 자기가 또 다이묘 입장에서는 그걸 또 갖다가 팔아가지고 또 생활을 유지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생산 증식이 일어납니다. 간척사업, 종자개량, 시비법의 발달 그리고 파종기술의 발달은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촌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제가 세종의 개혁 말씀드릴 때 세종은 왜 이미 그때에도 수차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당에 수차가 있고 외에 수차가 있는데 왜 우리는 수차가 없냐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못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그때부터도 물론이고 이때 19세기 오면은 완전히 조선을 앞서는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쌀 소축량은 도쿠가와 바쿠의 초기에 지정한 각 영제 소출량의 2배를 상회하기 시작하고 반면 증세율은 훨씬 낮은 속도로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농업의 잉여는 대부분 농민들의 몫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진들을 보면요. 농촌 생활의 사진을 보면요. 너무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 주일 공사였던 엘콕이 관동 평야를 돌면서 와서는 썼던 글이 평화, 풍요, 만족, 영국보다 더 완벽하고 세심하게 경작되고 유지되는 농촌, 영국보다도 더 많은 관상수로 장식되어 있는 풍경이다. 그 당시 영국이면은 세계의 지금 제국의 수도로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정원 가꾸고 그 성들 가꾸고 그랬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낫다 그러는 거예요. 영국 사람이 와서. 영국의 휴 매트퍼드 주일 영국 이등서기관은 우리는 이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보다 더 행복한 백성들을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일본이 정말 달랐던 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경제적으로도 달랐고 정치적으로도 달랐는데 이 사고방식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조선하고. 이게 누구냐면은 야마자키 안사이라고 일본의 주자학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자학은 굉장히 늦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보다 늦게 들어가서 임진왜란 후부터 본격적으로 특히 도쿠가와 막부에서 이제 주자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어떠한 신분제도나 이런 충성, 효 이런 거를 워낙 강조를 하니까. 근데 그거를 퍼뜨렸던 대표적인 주자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학생들하고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 나라가, 중국이 공자를 대장으로 삼고 맹자를 부장으로 삼아서 수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와서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공맹의 도를 배우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한대요. 전 질문 자체가 우리의 조선의 주자학자들한테는 저런 질문 하는 자체가 불경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답이 없자 다시 제자들에게 불행하게도 만약 이러한 재액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들은 몸에 견고한 갑옷을 걸치고 손에 예리한 병기를 잡고 그들과 일전을 수행하여 공맹을 잡아 국군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맹의 도다. 공맹의 도를 올바로 하면 혹시 공맹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공맹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그게 공맹의 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이 못도 우리 놀이 나가라고 일본의 국학
우리나라도 이 말을 그대로 배워서 이제 국학연구소, 이제 국학이라 그러는데, 이제 고쿠가쿠라는 게 일본에서 나오기 시작한 16세기, 17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한 그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본 본류의 어떠한 것이 있다. 중국 거랑 다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게 이제 국학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토리 노리나가가 중국 책도 여가에는 충분히 읽을 만하다. 중국 책을 읽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단점도 알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일본의 고서가 전부 한문으로 쓰여 있으므로 중국 문자를 몰라서는 학문도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만사에 그릇되어 있음을 잘 이해하고, 또한 일본 혼만 뚜렷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밤낮으로 중국 책을 읽는다 해도 마음이 동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중국 책을 왜 읽는지를 아는 거예요. 객관성을 유지를 할 줄 아는 거죠. 일본의 란카쿠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난학인데, 그 데지마 섬 때문에 자꾸 네덜란드의 서적도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던 일본 사람들이 많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스키타 겐파쿠라고 한의사가 있었는데, 이 한의사가 어느 날 데지마 옆에 있는 책방에 가갖고 책을 하나 사는데, 그게 뭐냐면 독일의 의사가 17세기에 만든 인체 해부도예요. 그러니까 해부도 보시면은 여러분 누구죠? 렘브란트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부도 자세하게 그때 그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그림이 자세하게 있는 인체 해부도 책이 들어온 거를 이 사람이 이제 스키다게 바꿔 봤어.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너무 자기네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오장육부 한의학하고는, 화타의 의학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럼 어떡하느냐, 이걸 해부를 해보자 그래요. 사람 몸을 진짜로. 근데 해부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을의 원님한테 가서 다음번에 혹시 누가 사형을 당하면은 사형된 사람의 시체를 우리한테 좀 넘겨줄 수 있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원님이 그러라고.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가는 거예요. 스키터 겐파쿠가 자기 친구 4명이서, 한의사 4명이서 간 거예요. 이날 처형된 사체는 교토 출신의 50세 여자로 대죄를 범했다고 한다. 후학계, 해부는 도라마스라는 자가 솜씨가 뛰어나다고 해서 이날도 그에게 맡기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몸이 아파서 그의 할아버지라는 노인이 대신 나왔다. 그는 90살인데도 아주 건장했다. 젊었을 때부터 여러 명을 해부해봤다고 했다. 그때까지 해부는 이런 사람들에게 맡겼었다. 그러니까는 백정이죠. 백정한테 맡기는 거죠. 이들은 후학계를 참관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폐입니다, 이것은 간장, 이것은 심장입니다라고 인체 내부를 펼쳐놓고 보여주었다. 이를 보고만 온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우리들은 직접 내장을 샅샅이 관찰 확인했다고 말한 것 같다. 본디 내장에 이름이 쓰여 있진 않으므로 해부를 하는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을 보고 그런가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그때까지의 관례였던 것 같다. 그날도 그 노인이 심장, 간장, 담낭, 위, 그 밖에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는 장기 이것저것을 가리키며 이것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젊었을 때부터 후학계 한 여러 명의 배안을 봤는데 여기는 이런 것이 있었고 저기는 이런 것이 있었다며 보여줬다. 나중에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들은 타펠 아나토미아, 이 사람이 지금 들고 있었던 그 서양 책입니다. 타펠 아나토미아의 해부도와 대저에 생각하면 동맥과 정맥 혈관 사이의 2개의 줄기와 부신 등이었다. 노인은 또 지금까지 후학계를 보러 온 여의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었지만 누구 한 사람 이것은 뭐냐 저것은 뭐냐고 의심을 가지고 물어본 분은 없었습니다라고 했다. 이날 료타쿠와 나 우리 둘이 가지고 간 오란다 책, 이 화란 책의 해부도와 인체 내부를 하나하나 대조해 본 결과 어느 하나도 해부도와 다르지 않았다. 그건 이제 진짜로 하는 거예요. 고서, 옛날 책에서 설명하는 폐의 유급 양이 간의 좌삼, 여부, 사엽 등과 같은 구별도 없고 장이나 위의 위치나 그 형태도 한방의 설과는 크게 달랐다. 관의인 오가타 요센, 후지모토 리츠센 두 분은 그때까지 7, 8차례나 후학계를 참관하셨다고 들었는데 한방의 설과는 크게 달랐기 때문에 그때마다 의문이 풀리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해놨다고 적어놓으셨다. 그리고 이분들이 중국인과 유럽인의 신체 구조가 다르다는 말인가?
라고 쓴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그날 후학기가 끝난 뒤 뼈의 형태도 보기 위해 형장 바닥에 널려있는 뼈 등을 주어 충분히 살펴봤다. 역시 지금까지 중국의 설과는 크게 달랐다. 그러나 오란다 해부도는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 놀라버렸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번역하자 그래요. 해부가 끝나서 네 사람이 집으로 가면서 토덜토덜 가면서 이 책 해부하자. 그런데 이제 거기 써놓은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다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이 스키타 겐파쿠가 이 타펠 아나토미아 번역하게 된 그 자서전 같이 써놓은 거가 우리말로 다 번역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번역을 시작했는데 스키타 겐파쿠 본인부터 알파벳도 몰랐어요. 알파벳도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번역을 하겠다고 달겨들었어요.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합니다. 별의별 거를 다 고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 우에인브라우는 눈 위에 나 있는 털이란 문장 하나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긴 봄날 하루 종일 매달렸으나 알 수가 없었다. 이처럼 해가 질 때까지 생각해보고 서로를 쳐다봐도 한 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문장조차 풀 수 없으니까 눈썹이 뭔지를 몰라갖고 그걸 몰라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며칠씩 고민하고 2주씩 고민하고 코를 고민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책을 갖다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번역한 책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썼어요. 그때 생각했지만 오진천황시대의 백제의 왕인이 우리나라로 올 때 한자를 처음 전하고 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왕인이 다 한자도 가르쳐주고 이랬다고 일본. 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후 대대로 천황은 학생들을 중국에 보내 그쪽 학문을 공부하게 했다. 긴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비로소 중국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한학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 처음 시작한 이 학문이 갑자기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는가? 다만 인체 구조라는 아주 중요한 것이 중국 의서에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의 대강을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생각 외에는 달리 바라는 바는 없었다. 이렇게 결심하고 번역 모임에서 해독한 부분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곧바로 번역한 뒤 정서해서 모아갔다. 그래갖고 1774년에 해체신서라는 이 책을 완성을 해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지금 일본의 국보입니다. 오른쪽에 이게 스키타 겐파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쇄국도 한다 그러고 기리스탄도 뭐 박해도 하고 천황도 억누르고 그러면서도 경제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었고 흥하고 있었고 농민들이 잘 살고 있었고 이런 한의사 같은 사람들도 난학이라는 걸 통해 갖고 외부 정보를 마구 배우고 있었고 번역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쿠마 쇼산이라고 결국은 요시다 쇼인 같이 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메이지 유신 전에 죽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 서양을 보는 눈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지금 화서 이항로가 서양 사람들이 이 인갑, 오페류 같다라고 하는 수국의 인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 똑같은 시대입니다. 똑같은 때입니다. 같은 때에 사쿠마 쇼산이라는 사람은 지금 서양이 자꾸 오니까 이 위정척사해서 이 서양 놈들을 척결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자꾸 나오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라에 남아있는 자원조차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시변에 달해 시대가 바뀔 때 시변에 달하여도 병제를 고칠 줄 모르고 이 자기네 그 무기 체계 이런 거를 고칠 줄 모르며 대포술은 막 포술이 있다고는 해도 옛날에 고루한 습속에 빠져 새로 얻는 묘수를 강구하지 않으며 그래 우리 임진왜란 때 잘 싸웠어. 그때 대단했어. 그런데 뭐야. 그 이후로 우리 발전한 거 하나도 없어. 불편한 제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편하다는 것만 알 뿐 개정할 방도를 모르고
오직 자기 나라만의 좋은 것에만 집착하여 외국이라면 무조건 경시하고 그들의 실사에 숙련하여 국가의 이익도 일으키며 병력도 번성하고 포술도 뛰어나고 항해에 능숙한 것 등 훨씬 자국보다 우위에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 일단 영국과의 사이에 난이 일어나면 대패하여 크게 고속의 성현의 체면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그렇게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라고 일본의 지식인이 1811년에서 1864년에 산 사람, 그렇죠? 1864년이면 고종이 즉위하는 해입니다. 아직 메이지 유신은 4년이 남았고, 그리고 강화도 조약은 12년 후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것이 이제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개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국한 일본의 모습이 개국하는 그 속도와 모습이 참 조선이나 중국하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